네, 보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커졌습니다. 한편 인사청문 전국 후반전에 접어든 국회에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최지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6일 지방선거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고문도 SNS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문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 이재명 고문이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꼭 이번에 원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 오히려 지금 다른 후보들이 더 좋아하고 있어요. 이 기존의 뭐 인천시장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들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기고 국민의힘 후보는 굉장히 피하고 지금 이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렇게 나서지 않고 뒤에서 누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선거를 같이 떼어주는 것이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 출마한 후보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고문께서 후보인 동시에 총괄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아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산에 있는 후보들도 굉장히 반가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흥행에 대한 그런 책임감 이런 걸로 나오셨다고 보고요. 오히려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라는 것은 아마 대선의 패배 후에 조금 이렇게 좀 안 보이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시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지원하는 그런 문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재명식의 그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그럼 이 지방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그 지방선거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도 뭐 피하지 않고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고문이 이제 전면에 서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표출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식 파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죽하면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시대 정신으로 등장을 했으며 지금 그 공정과 상식이 선택을 받아서 대선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선 후보가 또 총선에 나가겠다. 그것도 꽃길만 걷겠다라는 저런 판단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최지은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도 초반에는 좀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좀 더 승리를 위해서는 좀 더 합당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것은 전형적으로 승리 매몰주의입니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정치에서 책임 정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쪽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저 정신이 있는 것이고, 저것이 그대로 국회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신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만을 이룰 수만 있다면 뭐 어떠한 뭐 살라미 전술을 쓴다든지 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다든지 뭐 탈당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을 또 안건 조정위에 넣어서라도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 민주당을 뒤덮고 있는데, 이런 승리 매몰주의 정신의 저는 표본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전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조금 파격적인 행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지역구 자체가 분당 갑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또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나? 후보 이재명 고문께서 분당 갑이든지 인천 계양을을 본인이 스스로 언급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네. 그리고 분당 갑은 언론이 사실은 불러내는 형태였지 후보나 후보 측근들이 이재명 후보 분당 갑을 사실은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김병관, 지난번에 굉장히 아쉽게 낙선하셨지만 그 전까지 국회의원이셨고, 판교에서 큰 그 벤처기업의 성공신화, 흑수저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보다도 더 큰 성공을 이룬 그 김병관 의원이 거기서 이미
선거를 하셨고 지금도 지역을 버리지 않고 지역위원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당에서 이제 거기는 옵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선택지 중에 계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이지 본인이 뭐 계양과 뭐 성남을 보고 뭐 저울질해서 골랐던 그런 것은 언론이 좀 만들어낸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수사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왜 인천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플하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도 아슬아슬하게 김은혜 후보가 이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박빙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표심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글로 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고 국민들께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DJ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서 패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요. 정말로 반성과 성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도 조급하고 성급하게 반성과 성찰 없이 그냥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인데 지금도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탄국회라고 소위 부르는데 네. 이 방탄국회를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이재명 지키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수사가 들어오면 당장 방탄국회를 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한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내고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결정은 상당히 정치 퇴행적이고 후퇴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번 6일 지방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경기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이제 실제 연고지가 서울 노원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명분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안 위원장의 선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 정치인들이 지역구로 옮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움을 갖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성남으로 출마를 한다고 해서 아마 이제 연고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서 아마 안랩 최초 네네. 설립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연고 없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인해서 아마 비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탄생에 일조를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어떻게든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지방선거라는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때에 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그것을 경기도지사 선거에까지도 조금이라도 본인이 기여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고에 대한 비판이 살짝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판에서는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좋게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그 연고지에 대한 명분 공격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남에서 IT 기업 이런 것들을 했고 안랩의 본사가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뭐 특별히 명분이 문제이라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대표를 아마 차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이재명 고문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 원내의 그 배지를 단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대표를 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면서 당대표를 하는 것에는 힘의 차이나 할 수 있는 일에 이렇게 정보의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두 사람 다 배지를 달고 당대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 재보궐에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두 사람 다 굉장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이 분당갑 선거구에는 국민의힘에서 윤 당선인의 특보이기도 한 박민식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경선이 원칙이라고 줄곧 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단수 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 의미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일단은 사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공천이라는 것이 당에서도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천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무리한 공천 방식,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이라든지 뭐 단수 공천을 쓴다 그러면 상당히 경쟁하는 후보들이 있을 때에는 당에서 부담스러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박민식 전 의원도 있고 또 장영하 변호사 또 정동희 후보도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후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후보가 우월한 위치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이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거치고 거기서 선택된 후보가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와 안 위원장의 묘한 기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묘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북강서 의뢰 지역위원장이고 그분이 북강서 갑의 부산 북강서 갑의 지역위원장이라서 지역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 그 북강서 갑의 지역에 가면은 현수막에 박민식 전 의원의 사진하고 윤석열 당선인 특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었어요, 지역에.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해놓고 이분이야말로 분당 갑에 갑자기 가신다는 거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까지 하고 지금 현직 지역위원장인데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갑자기 지역구를 바꾸나.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김은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도 윤석열 당선인이 자객 공천으로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심은 유승민 후보를 더 원하는데 당심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경선을 이긴 것이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졌는데 당원들이 이기게 해가지고 최종 후보가 됐는데 과연 경기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 중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나 본선 경쟁력까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의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제 전문가를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같이 대결을 하면은 경제 전쟁, 뭐 정책에 대해서 토론 이런 것으로 선거가 흘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윤심이냐, 뭐 이재명 지키기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박민식 의원이 전혀 명분도 없는 분당에 간다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그 가까움을 이용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의 당에서는 당 대표로서는 알맞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계속된 윤심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최지은 대변인 말씀 중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심을 앞세운다거나 또 명심을 앞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국민들 보기에는 민망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 일꾼,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것인데 이거를 지금 대선의 시즌2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3인 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라는 지역 일꾼 선거를 다시 또 대선의 시즌2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런 판단에 대한 것들을 희석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갖고 5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90점의 성적을 받아들였다는 평가도 있고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90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한 500점쯤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인수위가 출범한 다음에 가장 제가 먼저 들었던 것은 집무실을 꼭 5월 9일까지 이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 집무실을 조금 더 천천히 이전을 해도 되는 것이고 5월 9일이 아니라 뭐 6월 9일에 하면 큰 문제가 나는 건지 지금 뭐 용산에 대해서 그 안보 공백이라든지 교통체증 이런 것까지도 이거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수위에서 임명한 그 내각 구성원들을 보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 각각의 개인의 윤리적인 논란도 문제가 되지만은 전체적인 인수위의 비전과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대선 후보 시절에는 능력주의, 실력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은 심지어는 그 구의원, 기초의원까지도 시험을 보게 해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에서 임명한 이 내각에서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뭐 친구, 윤석열 후보의 뭐 복심, 윤석열 당선인의 동창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시험을 봤냐? 이 사람들의 실력은 어떻게 검증이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겠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런 인사 관련돼서 공방이 이어지니까 아니 그동안 민주당 보고 인사 참패다, 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다 그랬는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뭐가 달라졌는지 오히려 더 심하거나 더 나빠진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뭐 집무실 이전 그리고 이 내각 구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거 90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마 한 500점이나 1000점 만점에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굉장히 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평가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하거나 또 자아자찬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인수위가 처음 출범하고 나서부터 이제 용산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취지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론 수렴을 조금 덜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은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파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비판에 대해서 제가 재반박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인수위라는 것이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사실 뺏은 쪽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검수완박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법안을 갑자기 끌고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국회에서 힘을 가졌다라면서 근육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 50일밖에 안 되는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 설계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을 과연 누가 이 시간을 다 희석시키고 이 시간을 다 정쟁의 도구로 삼았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정말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무난한 인사를 전반적으로 했다고는 보는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신선하거나 조금 더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인사들이 일부는 좀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과한 평가 아니냐, 좀 그렇게 봅니다. 참 새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 전부터 인사 그리고 용산 이전 검수완박까지 양당 간의 갈등이 치닫는 모습인데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힘에게 넘기겠다고 다시 재검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원래 이제 국힘이 하도록 지난번에 합의가 됐는데 기존에는 대부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네. 기존의 국회의 관행이었고 지금 과거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우리는 계속 여당을 할 줄 알았으나 지금 야당이 되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변화한 다음에 그러면은 관행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지금 검수완박을 우리가 중재안, 합의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시간을 좀 더 갖고 나중에 해결하자라고 남겨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수청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결국은 법사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냐, 이 개혁을 좀 완성하자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원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합의를 파기하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난처하고 명분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 중재안에 대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는데 원내대표끼리 동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까지 열어가지고 70여 분의 의원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건데 이후에 그것을 다시 파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파기 때문에 우리도 파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생겼고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검수완박,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자라는 그 의지라고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이 검찰개혁을 시작을 했고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이 개혁은 이 개혁대로 하지만 좀 이 얘기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민생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좀 더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국회에서 빨리 더 중심을 잡고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당장 빨리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견도 그 일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참 민주당이 이 합의안을 번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리들을 갖다가 쓰는데요.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하는 게 맞다고 보신다면은 왜 2020년도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그 야당이 그렇게 법사위원장 달라는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가 1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싸그리 무시하고 왜 18개까지 다 가져가면서 법사위원장까지 다 독식을 하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합의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검찰 중재안이죠. 검수완박법에 대한 합의안을 번복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번복의 명분을 삼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우리도 위성정당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좀 비겁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논리로 하면은 상대방이 공부 안 하냐 그럼 나도 공부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그 중재안 합의를 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이건 의회 협치 부분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과 이거를 또 엮어서 본인들도 합의를 깨겠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은 그동안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합의안 깼다고 민주당에서 거세게 비판했거든요. 그 비판 자체가 또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합리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는 전임 원내대표의 월권이었고 본인은 수긍할 수 없다. 뭐 재협상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에 모셨던 지금 윤호중 위원장은 지금 비대위원장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지금 지도부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월권을 해놓고서 자기가 안 지키겠다 또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2020년도에 원구성할 때부터 잘못을 한 겁니다. 그 비정상에 대한 정상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상화를 또 막기 위한 명분으로 중재안 합의안을 깼으니까 우리도 약속 안 지키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또 명분을 삼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중재안 깬 거 저는 사과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똑같은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 전에 각 분야에서 여야 대립이 계속해서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적격 공식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당선인 측은 부결이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뭐 도덕적인 비판이야 당연히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총리 카드로 내세웠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협치에 손짓을 먼저 보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라는 자리가 장관도 제청해야 되고 행정부의 2인자의 자리인데 이 부분을 부적격으로 해서 또 낙마를 시키겠다? 그럼 이제 어떤 인물을 데려다 오면은 도대체 윤리적이고 도덕적 비판을 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는 최저한의 결격 사유를 거르는 것이지 본인들이 인사권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하고 또 새 정부는 출범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가열차게 비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복원이 돼야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저희가 진영이 나눠져 있어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인이 됐고 이제 대통령이 좀 있으면 되실 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좀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기식으로 보이면은 많은 국민들이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목 잡기처럼 보여가지고 민주당한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견제의 역할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무조건 발목 잡기인지 견제인지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럼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과거에 얼마 전이죠. 최근까지 야당이었을 때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좋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오려고 하질 않는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내가 아니라 누가 돼도 이것을 좀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필요성에서 공감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야당으로서 견제해야 할 부분과 발목 잡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분리를 하고 발목 잡기는 정치적 견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게 전반적으로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있으면 이것이 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선자께서 한동훈 후보자 같은 사람을 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뭐 용산 이전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소통 없이 결정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이 서로 협치가 안 되고 강대강만 치달리고 있어서 지금 뭐 저는 민주당을 옹호하고 또 신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을 옹호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저 사람들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도 조금 더 협치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당선인도 협치에 대해서 조금 더 메시지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셔야 전반적으로 청문회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키를 쥐고 있는데 일부 후보를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뭐 그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국민들이 보셔도 이건 좀 너무 심했다. 뭐 과거에 그 조국 장관의 경우에서 엄청난 그 강한 윤리 잣대를 들여댔는데 지금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르냐? 왜 그때 아빠 찬스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르게 검증을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은 뭐 굳이 이거를 뭐 총리랑 연결을 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조금 뭐 자진 사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후보 임명을 좀 교체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 국면이 좀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이 추가 사태와 조금 연계가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사실 인사 문제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무슨 편의점에서 우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아까 그런 고충을 말씀하셨다는데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야당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당할 때 그 이전에도 또 민주당이 야당이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를 다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정신으로 자신들도 힘들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또 그렇게 괴롭힐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조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여야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제 못하기 경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가 못하는 걸 통해서 반사이익을 취득하고 그 반사이익을 다 갖다가 정당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가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가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정부가 또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너무 한 목소리 일색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이성을 찾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편만 들면 뭐더러 정당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야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소통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 소통뿐만 아니라 좀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대선을 지고 나서 굉장히 반성하고 비대위가 출범할 때 처음 들고 나온 얘기가 검수완박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최적이었나, 좀 전략적으로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때 정치개혁 아젠다를 들고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면 부동산 정책 전문가를 비대위에 넣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 민주당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사실은 여당, 야당 모두가 정치개혁을 얘기만 꺼내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론을 안 냈거든요.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정치개혁 필요하다고 동의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고 협치가 안 되냐, 뭐 반성하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협치할 수 있을지,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간단하게 조금 반박을 뭐 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어서 이건 뭐 반박할 내용이 없고 네. 조금 더 정치가 좀 성숙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최지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